공간대여 창업해보고 싶은데 소자본으로 가능할까? 괜히 돈만 날리지 않을까? 고민되시나요?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온다던데 막상 해보려니 공실이 생기면 어쩌지? 고객이 안 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고민이 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 시작할 때 똑같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제대로 준비만 하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쉐어하우스를 3년간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간대여 업종을 분석하고 특히 쉐어하우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공간대여 사업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공간, 그렇지 않은 공간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니 해도 투자금입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시작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차려진 곳을 저렴하게 인수해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잠을 자지 않는 공간대여 업종인 비주거형 중에서 가장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인테리어 공사해야 할 부분이 많고 구성해야 하는 공간의 종류도 많습니다. 아무리 작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억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스터디 카페도 책상이나 의자 같이 가구가 많이 들어가고 인테리어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는 필요합니다. 촬영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랑 소품, 조명 구입비까지 다 생각을 하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티룸의 경우에는 원래는 한 진짜 적으면 2천에서 4천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파티룸 트렌드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게 파티룸을 오픈한다고 하면 투자금도 한 5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비주거형 공간 대여 업종 중에서 파티룸이 가장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도 부업으로 많이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경쟁업체도 요즘에는 정말 많아졌고 주말 위주로만 예약이 몰리기 때문에 그 주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반면에 주거형은 어떨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에어비앤비, 정식 명칭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죠. 에어비앤비는 투자금은 한 2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구청의 합법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린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가족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입을 빼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곳에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그곳에 계속 전입을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전세 사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오픈하자고 전입을 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뜬 게 33M2죠. 33M2는 에어비앤비처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정말 소액인 1천만 원 정도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에 세팅비 500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33M2가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3M2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용 목적을 보면 보통 출장이나 인테리어로 인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수요가 많은데요.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텔에서 지내기는 좀 길고 그렇다고 월세를 구하자니 6개월, 1년은 좀 많고 그런 분들이 이 33M2의 메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일주일이나 두세 달만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었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33M2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불법은 아니에요. 33M2는 에어비앤비랑 다르거든요. 근데 33M2 측에서도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33M2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도 하면서 몇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봤었는데요. 이 문자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33M2 측에서 받았던 문자입니다. 심지어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나 33M2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 말은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플랫폼에 외면당하면 하루아침에 수익이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완전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죠. 고시원이랑 호텔. 하지만 이런 고시원이랑 호텔은 투자금이 최소 억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호텔 하고 싶죠. 청소는 청소 이모님한테 맡기고 나는 카운터
컴퓨터만 보면서 운영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소자본으로 직장인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셰어하우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셰어하우스는 초기 자금 보증금 2천에서 5천 정도, 여기에 가구랑 집기 세팅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공간 대여 사업이라 입주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교 주변이나 역세권,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파티나 출장은 가끔씩 가더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살아갈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아니더라도 꼭 먹고 잘 곳은 한 곳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티룸이나 33M2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잔재 고객이 됩니다. 그러면 셰어하우스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턱대고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타깃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깃이 대학생이라면 대학교를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도보 접근성,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학교 기숙사 경쟁률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숙사가 부족한 대학교일수록 셰어하우스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단순히 저렴한 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월급 받아서 원룸에서 살아도 돼요. 근데 굳이 셰어하우스를 구하는 경우는 뭐냐면 원룸보다는 좀 더 넓고 쾌적한 주방이나 거실을 원하시는 수요가 있고 대신에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는 보장된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1인실을 대부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공용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셰어하우스는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가 80% 이상이고요. 실제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그 수요 고객층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메인 타깃을 정했다면 이제 입지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대학생용 셰어하우스는 학교까지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이내 또는 버스나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거리 이내인 곳이 좋습니다.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해야 된다? 이런 데 오픈하면 수요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세요. 가장 좋은 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직장인용 셰어하우스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도 됩니다. 애초에 어떤 하나의 직장을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해지는데요. 서울 3대 업무지구에 도착하기 좋은 지하철 노선과 인접해 있는 위치에 오픈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익성 계산 단계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 개수와 임대료로 수익을 예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셰어하우스는 집을 구할 때 방과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의 방이 넓은 경우에는 침대를 몇 개까지 놓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크던 작던 간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탁처럼 기본적인 가구나 가전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고정비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집을 구하는 게 수익성에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이 4개인 집을 구했다고 해볼게요. 정확한 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룸 구성을 2인실에서 3인실은 한 달에 35만원, 1인실은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총 거주 인원 5명에서 8명까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월세 수입은 3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월세랑 청소비, 인터넷, 비품비를 제외하셔야 되는데요. 관리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리비는 실제로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n분의 1로 나눠내기 때문에 공실이 아닌 이상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한 3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잘 찾아보시면 되지만 한 달에 3만원 정도로 일단 넉넉하게 계산을 해보고요. 비품비의 경우에는 따로 걷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운영자가 직접 투입하는 비용은 청소비, 인터넷, 비품비까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상 매출이 2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230만원이 남죠. 여기서 내가 월세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했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20만원짜리인 집을 구했다면 한 달에 110만원씩 남게 되는 거고요. 월세가
150만 원짜리인 집을 구했다면 한 달에 80만 원씩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좁은 원룸에 월세랑 관리비까지 부담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은 깨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쉐어하우스에 직접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좀 넓은 자취방구에서 룸메들이랑 같이 살 뿐인데 삶의 질도 올라가고 월세는 세이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성 계산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온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공간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쉐어하우스는 에어비앤비처럼 하루나 이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예쁘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편리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타겟별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면 대학생은 합리적인 가격이 포인트입니다. 방은 좀 작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밤 늦게까지 과제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활용을 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더라도 다른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방마다 책상이랑 옷장, 침대 등 기본적인 세팅은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한 단계 수준을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짐이 자취방 수준만큼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학생을 메인 타깃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수납 공간을 확실히 더 많이 계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집이 화장실 2군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상인 곳은 진짜 50평 이러지 않는 이상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8명이 화장실 2군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방 사람들이 어떤 화장실을 이용할 건지 공간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쉐어하우스는 거주하는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수납 공간을 어느 분이 이용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나눠서 구획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싸움 나요. 그리고 6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마다 청소를 해도 되지만 8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요, 매 주마다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거주 인원이 많은 만큼 머리카락도 금방금방 쌓이고요.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놀러갈 펜션 알아볼 때도 수십 곳을 비교하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쉐어하우스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까지 거주할 곳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 찾아보진 않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단순히 상이 노출되어 있는 몇 개의 집만 보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꼭 파워블로거가 아니어도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글만 정확하게 몇 가지 잘 올라가 있으면 쉐어하우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블로그를 찾아내서 그 글을 읽어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던 간에 여러분 블로그 운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인스타, 스레드, 네이버 카페,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도 있죠. 이런 각종 부동산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편할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는 이용자와 운영자가 직접 계약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정리를 하면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때는 타깃을 설정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수익성을 계산해 본 다음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끝납니다. 이 5단계가 핵심이에요. 쉐어하우스는 공간 대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해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에어비앤비나 33M2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다 없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매몰 비용이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간 대여 사업이 처음이고 돈이 많지 않다면 처음부터 큰 규모로 가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부동산 경매, 나만의 사업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공간 대여 업종은 정말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쉐어하우스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크고 초기에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나 매몰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부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쉐어하우스는 세팅만 제대로 하면 한 달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여러분도 곧바로 월급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유료로 진행하는 컨설팅인데 지금은 딱 한 명만 무료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